지금 소개받은 김영선입니다. 어, 가까운 추천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일송 자유대학 대학이 예전에 대학에서 기술을 배워서 음,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10년 정도 동안 교양교육에 전담을 했고 기록 글쓰기나 인문학 교양을 지금 가르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 경우는 음, 특이하게 문학 정보, 교수 전공이 필수여서 그 교양대 안에 융합 전공이 하나 있습니다. 자유형 전공인데요. 마지막 리버럴스 거기 주임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아까 소개드린 것처럼 이제 주로 교육 속에서는 교양교육을 주로 하고 있지만 그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은 한국 근현대 문학, 이 여성문학 쪽을 맡고 있어서 발표도 그쪽으로 하게 되었고요. 제가 원수하고 인연은 박경리 작가를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해서 박경리 작가 관련한 논문을 거의 한 4편에서 5편 정도 썼고, 그 후속 작업으로 마침 안명 교수님이 기회를 줘서, 박경리 작가 작품을 한 번 더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보성에 있는 문학촌에서, 그 교양강사, 일반 대상 교양강사를 할 때, 제가 3번 정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월주하고 인연은 박현미가 딱 이렇게 중심에 있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오늘 발표를 하게 되니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경리 교양소설의 젠더라고 제목을 일단 붙였는데, 오늘 다룰 작품은 한상희 시기하고 토지 오브의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제목은 식민지기 여학교 제역으로 원래는 나갔는데 일단은 인물 중심으로 제가 발표를 하게 되어서 식민지기 여학교와 여학생 제역을 중심으로라고 그 제목을 붙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 박경리 소설은 토지가 딱 중심에 있고 저는 사실 관심 분야가 토지 일선 작품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박경리 작가가 불신시대로 분단을 했고 그 다음에 90년대는 주로 50년대부터 60년대 초까지는 주로 단편 소설을 상당히 많이 썼죠. 근데 주로 쓴 장편소설 되게 한 축에서는 어떻게 보면 선정적 연애 소설에 가깝고요. 또 한쪽은 전쟁을 배경으로 한 시장과 전쟁이나 흐름과 같은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다 다뤘던 분석 대상에서 빠졌던 작품이 중편, 단편이라고 부르는 그러는데 중편이 환상의 시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연구가 많이 안 됐습니다. 환상의 시기는 지금 선행 연구가 한 2편 정도밖에 없는 작품이고요. 하지만 박경리 그 단편 모음집이나 선생들은 다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소녀가 주인공이고요. 이 소녀가 10인지 여학교를 다니면서 겪는 어떤 갈등을 친구들과의 어떤 우정이나 갈등은 그다음에 동성 간의 어떤 관계, 애착 관계 이런 부분하고 더불어서 그 당시가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일본인 일교에서 일본인 교사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점적으로 나타나는 작품이어서 상당히 흥미롭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경리 전체적인 작품 세계에서 토지 이전이 전쟁이나 연애 이런 부분에 받쳐져 있다면 상당히 이질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회상 시기를 먼저 이것만 다루려고 하다가 토시를 제가 이제 완독을 작년에 시작해가지고 완독을 다시 하면서 보니까 그 토시 오후의 일부의 그 환상의 시기에 있는 내용이나 스토리 전개가 거의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환상의 시기하고 토시 오후의 환상의 시기하고 거의 스토리 전개가 비슷한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토시가 워낙 방대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뭐 1, 2부만 주로 많이들 읽어요. 서희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데 토시를 사랑하시는 선생님들은 뭐 3부, 4부, 5부까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3, 4부에서 드디어 이제 2세대에 해당하는 뭐 한국이나 아니면 이런 인물들 얘기나 아니면은 거기에 등장하는 어떤 상당히 이제 일본과 관련된 단어, 철학과 관련된 단어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보는데 여기에 5부에 등장하는 상이라는 인물은 3세대 정도에 해당되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만약에 토지를 가지고 여성 지식인의 문제를 다룬다면 상위를 다루면 안 되고 다른 인물들, 그러니까 그 의사가 가르쳤거나 유명이나 이런 다른 인물들을 다뤄야 해요. 그런데 저는 소녀의 성장과 이 여학교 문제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위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발표 자료를 보시면 이 상위가 어떤 인물인지는 각 주에 좀 제가 자세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정말 특이하죠. 우리는 이제 용의와 이민혜 하면은 토시 일부에 강렬하게 떠오르는 이 인물들을 떠오르게 되는데 이민혜의 아들이 이홍이란 말이에요. 이홍이 이제 호구용과 결혼을 하고 이 사람들이 만주나 간도로 가서 독립운동에 한 발 거친 것도 같은데 또 밀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조선에도 들어오고 이게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이분과 호구연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의 이름은 상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상이라는 인물은 오구에만 등장합니다. 오구가 완결부름이거든요. 그래서 에피소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상의를 주축적 인물화 서사는 그 오후에 지금 제가 지적해놓은 여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의 토시는 피카레스크 소설처럼 각 챕터나 각 장마다 계속 출장 인물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읽을 사람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분석자 입장에서는 또 출장 인물이 그 부분만 또 이제 추출해서 좀 분석을 하기에 용이한 부분도 있었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배경 설명을 좀 제가 해야 돼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서론부터 쭉 읽어가면서 뽑는 부분을 좀 건너뛰고 이런 식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의 중편 소설 환상의 시기는 30년대 실제 시기 여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식민지 말기에 식민지 특히 소녀, 그 여학생이 어떻게 그 식민지의 일상과 내면까지 촘촘하게 비교하는 그리고 통치 체제에서 이게 좀 여기서 말하는 저항은 말 그대로 어떤 독립운동을 했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좀 균열을 내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적 자의식을 가진 여성의 성장과 교양 형성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그 작품은 여학교를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 여학교인데, 이 여학교는 우리가 보통 볼때뭐 이화여성부터 시작해서 당시에 여학교 자체가 기독교 선교 세력이 주도를 하고 그 이후에 조선에서 또 우리가 국자적으로 좀 근데 여성을 길러보자 해서 만약에 그 수명여고 같은 학교가 있었죠.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여기에서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은 실제 박경희 작가가 다녔던 학교의
진주 여학교입니다. 진주 여고예요. 그래서 실제로 박선미 작가가 자소서 쭈삐리나 이런 데서 밝혔던 내용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 여고의 경우에는 일본인 여학생도 좀 있고 한국인 여학생도 좀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한국인 여학생이 훨씬 더 많았던 그런 분반으로 여기서 그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여학교라는 공간은, 일단 근대 여성 교육을 주도하는 어떤 그런 거였겠죠. 근데 여기서 근대 여성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식민지 지배 질서에 순응하는 어떤 여성, 그게 뭐 효과 양처가 됐든 아니면은, 뭔가 좀 이상적인 여성상이 됐든 그런 여성을 길러내는 동시에 또, 여학교 하면 떠오르는 독서와 문학이라고 하는 감정 교육의 장, 그리고 이 여학교가 이제 또래 집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래 집단의 정서적 연대의 장을 제공하기도 했고, 저는 이제 이 여학교하고 진주여고도 그렇고 여기 소설의 주요 공간으로 나온 게 기숙사거든요. 그 기숙사라는 공간에서 빚어지는 어떤 미묘한 어떤 문제들, 뭐 이런 부분들이 화상의 시비하고 토시 오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박경리의 환상의 시기와 토시 오브는 소녀 여학생의 성장과 여성 교양 소설의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제가 여성 교양 소설이라고 했으니까 여성 교양 소설에 대해서 이 장에서 좀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 교육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학교나 이제 이 당시 12집 여성 교육이라는 게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하고 그다음에 작품 분석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요 첫 페이지에 맨 아랫부분에 보면은 S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28페이지 각주 2번에 제글 각주 2번에 보면 S가 뭘 의미하는지는 써 있어요. 그래서 사실 당시에 이제 S 문화라고 하는 게 여학생들이나 여성들 사이에서의 어떤 동성애 문화인데 그거를 지금의 퀴어 관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퀴어 관점하고 무관하게 이 당시에는 일종의 여성들 간의 어떤 그죠? 우정이나 그런 일종의 약간 유행이었어요. S 맺기가. S 언니를 두거나 S 동생을 두는 게 일종의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약간 이 학교에서 조금 좀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지려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약간 뭔가 나는 비주류 뭐 이런 식으로 취급되는 그런 문화가 있었고 그게 상당히 많은 글에서나 신문 기사에서 논점에 대해서 다뤄지기도 하고 그것의 극단적인 형태는 동반 자살한 S끼리 이제 동반 자살하는 경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어떤 상당히 이제 사회 문제였고 이게 되게 불온한 정서로 당시에는 식민지 교육이나 식민지 통치 체제에서는 불온한 정서로 감시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뭐 이렇습니다. 하여튼 좀 그런 유행이 됐던 어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여기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미니상의 나오고 신호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환상의 시기에 미니, 그 다음에 토지 오브의 상의가 거의 똑같은 스토리 라인을 저희는 지금 슬래시로 표시를 했고요. 여기에서 민이라는 그 미니 상의가 나오코 호시노라고 하는 그 후배한테 여자 같은 학교 후배한테 편지를 보내요. 여기 편지라는 거, 혹은 글쓰기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편지가 이제 동성애한테 보내는 편지잖아요. 자신의 감정을 전하는 편지인데 당연히 이거는 그 당신가 이제 적발 혹은 잘못하면 이제 퇴학의 대상 대정도로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때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는 같은 동성끼리의 어떤 연애이든지 아니면 그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취급이 되려고 이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제국과 식민지의 위계가 개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인 여학생이 일본인 여학생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고, 이거를 적발한 거는 일본인 교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복, 젠더, 이와 같은 복잡한 것들이 좀 개입되어 있는 어떤 그런 거다. 그래서 이 당시 이런 것들을 개인적 일탈이나 개인적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여성 교육이 가지고 있는 어떤 통제 양상,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감정의 정치학, 이런 측면에서 좀 보고, 민족적 의기와 진정을, 심리 권력, 이런 것들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보는 여성 교양소설의 개념에 대해서는 앞부분에서 권은 선생님이 워낙 교양소설에 대해서 잘 정리 좀 해주셔가지고요. 그런데 프랑코 모레티가 얘기했듯이 이제 교양소설은 근대적 사회화를 형상화하고 장려했던 상징적 형식이고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통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문학적 구조라고 정리를 하고 있고 그거를 아까 권은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베테 그레음 마이스터이스를 일종의 모델 가장 모범 항목을 놓지만 프랑코 모레티도 세상의 이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와 같은 모범적 형태의 근대 소설의 형식으로서의 어떤 그런 교양 소설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이렇게 넘어오면서 깨졌고 오히려 개인이 부조화, 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통합되지 않은 형태, 이런 부분들이 현대의 어떤 교양 소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모범형으로서의 교양 소설을 존재를 한다면 여기에서는 여기 이제 심리지라고 하는 부분이 교차를 하고 여성 젠더가 교차하고 이렇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그거를 이제 박경미 소설에서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어, 음, 제가 뭐 이론적 풀로 가져온 거는 수아 프레이먼의 Unbecoming Woman이라고 하는 근데 여기에서도 그 영국의 여성 작가들 소설 중에 우리도 디벨롭먼트 것들 발전 소설이거나 성장 소설이겠죠. 그런데 많이 다루고 있는 거는 제인 오스틴 소설이에요. 근데 그런 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소설들이나 연구서 소설들을 다루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보는 거는 어떤 완성 형태가 아닌 비커밍이나 완성된 어떤 것이 아니라 언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이게 번역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고 그래서 이거를 집어넣어도 막 다 다르게 얘기를 했어요. 사전마다. 그래서 이거를 비성장 혹은 미성장으로 일단 저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성 주체가 그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저항을 하든지 아니면 불완전하게 수행하면서 오히려 여성의 어떤 주체성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그 여성 작가의 어떤 교양 소설의 특성이다라고 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 이전에 리타 프레스키 같은 다른 작가들도 아니 다른 문학 비평가들도 사실은 얘기를 한 거고요. 다시 말하면 이제 남성의 어떤 분양 소설이라는 거는 사회와의 통합을 얘기를 하고 성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간다면 여성의 교양 소설의 경우에는 사회와의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와 계속해서 갈등하고 거기에서 튕겨져 나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 게 여성 교양 소설의 특성이고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보통 입사 소설의 이니시에이션 스토리라고도 하고, 교양 소설을 다른 데서는 형성 소설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미형성이거나 하형성의 어떤 궤적을 그리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거를 일단은 박경미 소설에서 그 흔적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장으로 가면 시리즈 여학교와 여성 교양의 제도화 부분은 생각되시죠?
4시간 적어도 15분 정도까지는 4시까지. 4시 지나 떨어지는 그래서 여기 그 CPT 여학교와 여성교양이 제도화는 쭉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당시에 여학교가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그래도 그 당시에 좀 사는 집, 안, 아이들이 있던 도시거든요. 여학교는. 여기도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식민지의 교육이 한국 식이나 교육과 같은 남성 요소 무관하게 하는 근대 교육을 하면서 동시에 여성들에게는 혐오 양성인데 그게 식민지 말기로 가면은 뭔가 공주의 여성상을 또 많이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여학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여성 잡지나 신문에서도 많은 지식인들이 권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하고 무관하게 그 당시에 여학생들은 이 여학교의 특성이 독서하고 글쓰기에 대한 관심, 특히 문학에 대한 관심이 엄청 증폭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당시에 신문이나 이런 데에 가장 많이 읽는 책 이런 거 나오면 여학생들한테 그런 걸 맨날 읽어봐요. 어떤 책을 많이 읽느냐? 어떤 작가를 많이 읽느냐? 그러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톨스토이도 나오고 베델의 무슨 여성문도 나오고 막시스트 페미니즘 책도 읽고 톨스토이도 읽고 가장 많이 읽는 것도 이과학수의 책도 읽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어쨌든 엄청나게 이제 문학교양에 대한 관심이 있고 여학생들이 이와 같은 부분들이 좀 문학교양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학교에서 정면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쭉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사장으로 가게 되면 사장의 시기와 토지 오프의 상호 테스트성을 좀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한상의 시기보다 토지가 조금 더 확장된 이야기고요. 한상의 시기는 사실은 되게 복잡해요. 시간지표나 그런 거 없이 원래 처음에는 여학생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 여학생이 갑자기 뒤로 가서 자기 소학교 때 얘기를 막 하다가 또 이 소학교나 아니면은 여학교 주인공이 엄청 예민한 인물로 나와요. 엄청나게 예민하고 조금만 본인의 자존감이 상처를 받거나 이러면 막 휴학을 해버려요. 휴학을 해버릴 정도로 감정이나 이제 수치심 같은 거를 못 견디는 여성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소학교 지나서 여학교 와서 한해 풀어요. 근데 그거는 세상의 시기도 나오고 토지에도 나오게 됩니다. 그거하고 또 다른 조선인 인물로 접선자나 업신자가 나오게 되고 그런 내용을 쭉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쭉쭉 보게 되면 여기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와 같은 이 공통점이 박경리가 실제로 공부했던 진주 여고가 그와 같은 모습을 띄었고 1940년대 초 그러니까 30년대 말 일제 말기의 경우에는 일본인 학생이 1이고 비율이 조선인 학생이 3 정도가 되면서 조선인 여학생들이 훨씬 더 이 분위기를 주도하고 일본인 학생들은 되게 여기에 보면 프리탄 중재들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코스 오브에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사실 여기 토지하고 현장의 시기에 산업 테스트성이나 유사성을 저보다 먼저 얘기하신 분은 이상진 교수님, 토지연구 권위자인 이상진 교수님이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염두에 될건 뭐냐 하면은 박경미 작가가 그 일본 상고라는
그런 30페이지인가요? 그 자료지 33페이지입니다.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토지에 보면은 반일론을 엄청 주장을 하고 대표적인 반일론을 펼쳤던 분인데 특이하게 이 토지나 여기 한성인식에 보면 일본이나 일본인 묘사에 대한 시각이 되게 약가적이고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선방은 아니고요. 뭔가 그 일본인 여학생과 동성애 적 감정을 느낀다든가 아니면은 일본인 서생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거나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감정을 또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 특이한 점들이 저는 이제 균열의 지점이라고 봤고요. 본격적으로 5장에서부터 손해 석장과 대안서사로 우정, 판멸, 수치의 전통이라고 해서 이때 받은 어떤 교육의 내용이나 아니면 특히 이 미니 사비가 왜 편지를 보내고 그다음에 이런 그 일본 여학생 후배를 발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감정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을 좀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품 자체에서 이른바 편지 사건이다. 편지를 줬는데 써서 본인이 직접 준 게 아니라 옥순자, 옥선자한테 줬어요. 그런데 이 옥순자, 옥선자는 또 자기가 준 게 아니라 알알고 떠벌리기를 좋아하는 일본인 동급생한테 줬어요. 근데 이 일본인 동급생이 그 편지를 일본인 후배한테 준 게 아니라 일본인 교사한테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들키게 되는 거예요. 간단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일본 교사가 이 상이 혹은 민의를 불러 왜 굽냐. 그래서 이게 금지된 거 몰랐냐. 근데 거기에서 민의 상의가 벌을 받게 돼요. 근데 특이한 게 절대로 제가 잘못했단 말은 안 해요. 처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교실 뒤에서나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데 내가 이 치욕감을 잃지 않겠다라고 내면 심리로는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내가 잘못 했다고는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얘기는 당시에는 일기를 써서 학교에 냈어야 됐어요. 근데 박정희 시대 때 초등학교를 다니신 저도 초등학교를 그때 다녔는데 그는 알겠지만 저희 일기 제출했었거든요. 이 일기를 제출했다는 거는 감시와 통제. 학교 교육의 결국은 나의 사생활인 나의 구성은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일기를 안 냈다. 너는 왜 일기 안 냈냐? 라고 막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일기와 편지는 다 사적인 감정을 얘기하는 거고 일종의 쓰기의 장이거든요. 그런데 민희가 일기를 안 내요. 여기를 안 내서 그 핑계가 그게 처벌하는 핑계 중에 하나는 네가 편지를 썼다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너는 일기를 안 냈고 더군다나 내가 이거를 사죄의 표시로 일기에서 적을 법한데 안 적었다라는 것 때문에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현장의 시비 끝부분에 오면 자기가 그와 같은 과정을 겪었던 게 일종의 무슨 어두운 복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다라는 거에서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발표시하고 무관하게 저는 스토리텔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니 상의가 편지나 일기를 안 냈다는 것 때문에 일본인 교사한테 처벌을 받는 거 이게 이 소설 전체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여학교에서의 어떤 기숙사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36페이지하고 37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기숙사가 네 동이 있는데 한 동은 일본인이 쓰고 세 동만 한국인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방가리, 일명 방가리라는 거 뭐냐면 대학교도 기숙사 있으면 이제 방학 때 돈 뺐다가 학기 초에 이제 병배수를 하잖아요. 그때 조선인들만 왜냐면 일본 여학생은 숫자가 좀 적기도 하지만
섞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인만 반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동에 있던 애들을 다 일동으로 배치를 하는데 방마다 이제 그 방장을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학년에 가장 절친을 방장으로 뽑고 그 밑에 상이라고 하는 여학생은 거기에 그냥 실에 그냥 부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상위가 엄청 모욕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왜 모욕감이 느끼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그게 남에게 보여지는 시선 때문에 그래요. 친구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후배들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여길까? 그게 너무 수치스럽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 이불을 뒤집어서 막 안 나오고 그런 과정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의는 일종의 막 그런 수치심을 막 느끼면서 어, 편지 사건도 들키고 이렇게 그 기숙사에서도 인정 못 받는 학생이 된 것 같아서 수치심을 느끼는 어떤 그런 와중에 터지는 사건은 뭐냐 하면 주말에 조선인 여학생들끼리 모여서 화장하고 한복을 입고 조선인으로 뒷담화를 해요. 일본인 사감이나 일본인 교사에 대한 강도 높은 뒷담화를 하는데 그 장면을 일본인 사감에게 들키게 됩니다. 근데 일본인 사감은 조선말을 모르니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일단 이 당시에 식민지 교육에서 특히 80년대 바로 해방 직전으로 시기가 나오거든요. 이때는 조선어가 당연히 금지되고 그 상이나 여기에서도 상이는 여기에서 제가 소설에서 상이라고 이름을 불렸지만 다 참씨 개명을 해서 일본인 이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참씨 개명하고 조선어가 금지된 상태에서 조선어로 말을 하고 한복을 입었다는 이유 때문에 얘네들이 퇴학할 위기에 처해서 또 그 일본이 사각 방학에 가가지고 이 소녀들이 이제 무릎을 꿇고 막 일게 돼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처벌을 받는다면 이 사람들이 다 퇴학을 당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사카모토라고 하는 되게 못생겼다고 나오는 이 일본인 사감이 리스카라는 여성으로 나오거든요. 아니요. 그 처벌을 안 하고 한 번 용서해 주는 걸로 넘어가는데 소설에서는 왜 그런지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시선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자, 연구자 입장에서는 왜 이런 인물 형상화를 했을까라는 게 조금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학교라고 하는 이 간단한 교육 체계에서 이 여학생들이 한시적으로나마 이런 식으로 이제 일탈 행위를 했다라는 것만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문학적 감수성과 교양의 정치성에서는 저는 이제 그 사장의 시기하고 토시에서 미니 상의가 시집을 읽는 게 나와요. 일본 시인 시집을 읽고 그다음에 소설을 읽고 그다음에 편지를 쓰고 일기를 쓰는 것 행위 자체가 일단은 이 읽기 쓰기라고 하는 게 일종의 그 모종의 문학교양으로 저는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이 문학교양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당시에 이 또래집단 여학생하고 좀 달랐던 지점이고, 그래서 얘네들이 되게 예민한 여학생이었다라는 거예요. 미상이가. 그렇다면 이 당시에 일반 여학생들을 뭘 했냐면 쇼핑하러 다녔거든요. 잘 사는 여학생들이 이제 곧 졸업하기 전에 여기 소설 두 편에 다 나오는데, 뭔가 화장품뿐만 아니라 그릇, 그 다음에 옷값, 다, 식민지 말기가 어땠죠? 그냥 거의 뭐 밥그릇도 공출해 가는 시기였잖아요. 물자가 엄청나게 부족한 상황에서 이 여학생들은 그런 거 쇼핑하고, 근데 이 당시에 강제동원 돼가지고 간호 교육을 받거든요. 식민지 교육 여학생들이 언제 차출될지 몰라서 간호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출정 나가는 군인들을 위해서 주먹밥을 싸는 장면도 나옵니다. 한밤중에. 그런데 이 여학생들 그게 즐거워요. 수업을 안 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 얘기를 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드러낸 거는 이제 박영희 작가가 실제로 경험하고 그 당시에 목도했던 부분들을 드러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 피식민지 여성의 교양이라는 것이 당시에 이렇게 복합적인 모습을 띄었다. 한편에서는 전시동원이나 아니면은 이와 같은 당시 교육 체계에 이 여학생들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런데 이 주어진 역할에 그냥 다 수능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어떤 자기만의 특정한 어떤 감수성을 발전시키는 어떤 균열의 지점들이 있었다라는 게 마지막 결론. 정확하게 말씀드려 죄송한데 발표문에 적어놨으니까 정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간 되는 줄 몰라서 들었는데요. 네, 조혜경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래 주의입니다. 사실, 원주에서 만약에 이런 물건을 교양에서 또는 전공에서 한다면 지금 아마 이현수 교수님이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공을 하셨고 그것을 또 교양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모르겠으나 또 교양에서 그런 교과목들을 개발을 한다면 어떤 주제로 또 아이들의 그 학습을 동기에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궁금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 토론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서 소승현 교수님 말씀 주신 교신 개념 그리고 교신 일번 개념 그리고 이제 궁금한 점 발표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페이지는 있고요. 뒷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토지는 제가 첫부터까지 완독을 내겠습니다. 그렇게 불구하고 이 발표문에 나온 부분은 제가 특별히 또 읽어봤고 그리고 또 한산이시기는 제가 또 못 접해본 표절인데요. 여러분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니라 길은 평론가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그 분량은 100배 차이가 납니다. 하나의 시기와 토지 100배 차이가 나지만 문화적 가치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한 번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토지를 못 읽었지만 너무 위안이 되는 거예요. 한상희 시기를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상희 시기를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 세 번째 단락부터, 두 번째 단락부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김현석 교수님께서는 박경리 소설 중 일제 식민지기를 시간적인 배경으로 또 여학교가는 그리고 기숙사라는 특정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교재의 일부분과 그리고 한상의 시기에 나오는 두 여주인공에 대한 비교 분석을 여성 교양 소설이라는 관점에서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교양 소설 그리고 여성 교양 소설이란 개념에 대한 정의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교양이라는 개념을 접근하는 관점에 따라서 다채로운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일은 결코 이제 쉬운 작업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연구자께서는 식민지기 여성 교양 소설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교수님께서 제기한 남성의 성장 소설, 그것은 교양 소설과 또 어떻게 다를까? 예, 그리고 여성의 교양 소설은 또 남성의 성장 소설과 어떻게 다를까? 이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셋째 달라 세 번째 줄 보시면 교수님께서는 여성 교양 소설의 성장은 완성보다는 탈궤도화 또는 이탈 형태를 취할 때가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모든 교양 소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양 소설에서는 전형적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교양에 대한 개인의 어떤 저항 서사가 담기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위에서 언급한 탈궤도화 그리고 이탈이라는 것은 일제 식민지기에 우리 민족이 처한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상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남성을 주인공으로 한 그런 교양소설이나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교양소설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제 식민지기 교양소설에서 성수 또는 완성으로서의 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시민상은 반민족주의적인 성격이 농락이 되기 때문에 완성보다는 탈기도화 또는 이탈이
저항의 양상으로 강조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개인의 성장 그리고 성숙의 과정에서 교양서적이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회 이데올로기와 개인의 갈등 그리고 개인의 저항과 반항 그 과정에서 보여지는 개인의 욕망 추구와 자유에 대한 갈망 좌절과 아픔 등 이런 것들은 식민지이기 때문에 예, 성별의 구분 없이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제가 뭐 남성 주인공과 교양 소설에 대해서 많이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에서 김양성 교수님께서 이에 대해 답변을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불금이랑 관련해서는 그 손은아 교수님께서 너무 자세히 그림까지 첨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제가 뭐 덧붙일 것은 없지만요. 중요한 것은 이 빌동계는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몇 가지를 조금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단락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라는 것은 이제 과정적 개념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상적인 인간으로 가기 위한 과정인데 그 이상이라는 것이 누구 이상인가? 개인의 이상인가? 사회가 요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특정 단체를 요구하는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상당히 과정이지만 과정같지 않은 뭔가 의도가 있는 그래서 기존 개념이 상당히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단락에 제가 상당히 역동적인 과정이다. 그렇게 가는 과정이지만 목적이라는 것이 서로 다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사회 간의 갈등 이런 것들도 그 내재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42쪽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빌딩과 이제 교육과의 관계를 저희는 교양교육을 하고 있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기하자 합니다. 제가 답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제기 차원에서 가져봤습니다. 예, 두 번째 단락 보시면 42쪽입니다. 빌딩이라는 것은 이제 교육과 달리 자율적인 내면화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교육이라는 것은 언어적으로 볼 때는 인간이 타고난 소질, 능력, 잠재력이죠. 이끌어내어서 향상시켜주는 어떤 행위로서 이 과정을 인간의 내적 능력을 외부로 이끌어내는 개발, 전개, 아까 수신 뭐 양심이 말도 이제 나왔는데요. 외부의 지식과 가치를 내면으로 주입하고 훈련한다는 면도 구분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일반적인 영향력 행사와 영향력 행사는 인간을 권위적인 측면이 강조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빌딩은 전적으로 회개하는 주체, 자율적인 주체로서의 한 인간이 스스로 고유한 자신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빌딩 개념에서 이제 강조되고 있는 인간의 자율성은 결국 인간은 태어나서 하나의 인격체로 또 도덕적 존재로 스스로 성장해 나가는 어떤 인본주의적인 미관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빌딩의 개념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또 교육의 개념을 고려했을 때, 빌딩을 교양교육으로 분석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이제 빌딩 교육 이것도 적절한 번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빌딩과 교육의 어떤 차이점을 고려했을 때 교양 교육은 인간의 자율적인 내면의 과정을 이루기 위한 외적 행위로서 일반적인 교육이 아까 외적 행위라고 강조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포함하는 체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푸는 것이 교양 교육이지 교양 교육을 푸는 것은 교육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각주로 거기에 달아놨습니다. 예, 6번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별표를 해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교육의 개념을 고려하자면 교양교육은 교육학의 하위범주에 절대 never 속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주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칸트 여기 박정원 교수 오셨으면 한 말씀 이제 듣고 싶은데 칸트 전공자시기 때문에 칸트의 지적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교육론에서 보시면 칸트가 교육이라는 것이 규율과 교육을 모두 포괄한다. 그 안에 그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3쪽이고요. 사실 길동이라는 것이 이제 사상과 철학자마다 개념이 조금씩 강조점이 다릅니다. 그렇게 불구하고 그 안에 공통된 어떤 구조가 있다. 그 구조는 바로 거기 셋째 단락이죠. 대립과 투쟁으로서의 조화와 우연이다. 라고 이제 여러 연구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빌딩 개념은 이상적인 인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게 누구의 이상이냐 상당히 중요하지만 예. 그렇게 나아가는 역동적인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 여러 가지 맥락들이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 있다 보니 상당히 포괄적이고 상당히 모호하고 그래서 뭐 불통의 개념은 정의할 수 있지만 그 특성을 한 명으로 얘기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빌딩과 부양 교육은 운영 공동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이제 비교되는 하나의 교육화익이 하위 범주로 그러니까 이게 시초가 이제 일제시대 때 교육화익 하위 범주로 비중이 들어와서 시작이 됐다라는 것은 제가 그 중간에 적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바로 잡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빌딩이 때로는 교양적으로 잘못 번역되어서 그 바운더리를 교육학의 하이본으로 충족시키는 어떤 왜곡이 발생했음을 저희는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양소설 관련해서는 거기 제가 그 일본의 그 국문학자가 쓴 그 자료를 조금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44쪽 바로 1, 2, 3 부분이 모두 교양소설의 비중 소설이죠. 예. 네, 교양소설을 편성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 3번 같은 경우에 이 화상이식이라든지 교지와 연결되는 부분이 아닌가. 즉, 무슨 말씀이냐면 어, 여기 윗부분에 잠깐 보시면 어떤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교양 개념에 개인이 동화되고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반항하면서 결국은 사회적 현실 44쪽 아래쪽에 보시면 개인 혼란을 겪고 좌절을 겪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현실로 분리되어서 자기 내면으로 침잠을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계획적 차원에서 어떤 승리라든지 뭐 성장, 완성, 완수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빌동수고만에 포함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양 소설의 주인공은 반드시 시련을 극복하고 사회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3번에서처럼 사회 이데올로기와 대립하면서 때로는 그것에 맞서고 승리하기보다는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도 교양 소설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주인공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또 세계와 인간계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내용 관련해서는 제가 질문을 한 6가지 정도로 했는데 거기 그러니까 다 읽지는 않고요.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그 내용과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후전 프레임원 그 아래쪽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 연구자가 가져온 논리는 사실 영국의 교양소설의 어떤 문제점을 가져온 것이어서 이 부분을 지금 소설 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서 5째 줄 보시면 남성 중심 사회에서 성장이라는 틀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여성 주인공이 거기에 조항하면서 성장의 부정, 미형성이라고 분명을 했는데 이것을 언급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장이라는 틀을 빌려오긴 했지만 그것을 이제 통해서 사회 규범이나 질서에 대한 수능 대신에 자신의 욕망, 우정, 탈규범적 친밀성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대안적 서사다라고 주장을 하셨지만 그것이 과연 여성 소설, 성장 소설에 한국 여성 성장 소설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일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던져 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교양이란 개념에 대해서 손선한 교수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이 연구 발제문에서도 이제 교양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중립적, 부정적으로, 또 때로는 이제 문학교양이라는 말씀도 아까 발표 중에도 주셨는데 그 개념 정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여기 북쪽이라는 것은 제가 바라본 달제운의 서인데, 뭐 이걸 무시하더라도 두 소설의 이제 결말이 조금 다르게 제시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환상의 시기의 마지막 결말 부분이 저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여기 연구했던 안수범이라는 연구자께서는 그 미니가 유년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까 발표하셨을 때 예민하다. 못 참는다, 뭐, 그렇게 감정이, 풍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그 왜 그랬을까를 봤을 때 그 상처를 주는 곳이 바로 학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말해서 후보자가 상처를 받으면서, 여기 어벤더먼트 뉴로시스라고 이제 포기신경증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증세를 보였다라고 지금 주장까지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공간이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공간은 하나의 속성으로 규정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경계의 공간이다. 그러니까 식민지가 강요하는 어떠한 규범적이고 강요하는 교양의 그런 공간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일탈이 또 허용되는 공간이다 보니 이게 경계성을 조금 부여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벽의 기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해서 이제 5번 질문, 5번째 질문에서는 이런 글쓰기, 예, 그 개인적인 글쓰기도 있고, 뭐 공적 글쓰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정치적인 의미를 띈 것인가. 예, 그래서 이 감정의 정치학이라는 뭐 이제 이론을 가져오셔서 하는데, 과연 그것이 단순한 규범의 일탈인지, 나가서 그것이 저항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조금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환상의식이라는 그 제목이 가지고 있는 우리 환상으로는 되게 좀 로맨틱하고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환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이제 혼미라는 그러니까 그 시기를 생각했을 때 뭔가 앞뒤가 없는 그래서 이거 수단적인 순서도 또한 다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썼을까를 고민해봤을 때 그래서 좀 역사적인 제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약간 그렇게 본다라거나 이제 정황이라기보다는 그 상황들에 대한 어떤 패배라고 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것에 대한 어떤 수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1편과 타기도화를 말하기에는 이 환상의식이라는 그 환상 자체가 가지는 단어가 가지는 그 리얼성 좀 약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런 질문을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발표에 대한 토론 준비하면서 그 토론 준비하는 시간이 지금 한참의 시기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표자 얘기하고 발표해요. 사실 이게 가치 판단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해설들이어서 제가 뭉뚱그려서 얘기한 부분이 많은데 이걸 또 어떻게 잘 파악하셔서 그 질문이나 어렵습니다. 참 토론 당장 작성해서 없는 것도 있고요. 제가 너무 거칠게 써가지고 코멘트한 거나 그런 내용을 듣고 보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보내셔서 그런 게 있습니다. 크게 얘기를 하자면 1번이나 그 2번이나 그 말씀하시는 게 앞부분부터 이게 왜 여성 교양 소설인가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사회규범이나 이런 거에서 벗어나는 어떤 그런 일탈이나 그런 좌절의 궤적은 당시의 심리지이기 때문에 남성의 교양 소설에서도 발견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면 저도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그 우리가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모범적이고 유럽의 어떤 근데 초기에 그런 교양 소설의 개념은 사회와의 통합을 강조했지만
이 현대소설로 오게 되면은 결국은 이게 사회 통합이라기보다는 사회하고 불안한 어떤 그런 주인공들이 훨씬 더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건 뭐, 남성이나 여성과 같은 유성차와 무관하게 현대소설에서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소설을 하나의 개념으로 읽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일단 모범적인 형태의 교양소설은 지금까지 말씀 그 앞부분에서부터 쭉 얘기한 것처럼 빌동의 의미에서의 독일식 교양소설의 개념에서 말하는 게 빌동이고, 어떻게 보면 그 이후의 교양소설이 어떻게 왔느냐를 얘기하는 많은 어떤 논의들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 페미니즘, 뭐 호기국주주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면서 특히 식민 혹은 탈식민의 궤적을 그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나 다른 마찬가지 다른 나라의 경우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어떤 통합된 주체를 세울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그냥 여성 교양 소설의 특성이 아니라 일반적인 교양 소설의 특성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셨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란 말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여성의 경우에는 이게 보통은 제인 오스틴 소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성 성장 소설이나 여성 교양 소설의 어, 끝은 결혼으로 끝나거든요. 결혼 성공으로 끝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좀 남성 서사가 지향하는 거하고 여성 서사가 지향하는 게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태준의 경우에는 연애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했지만 예컨대 식민지 교양 소설의 첫 부분으로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게 이광수의 부정인데요. 근데 이광수의 부정에서 형식, 남성 주인공 형식의 성장이나 아니면 어, 탐색 과정하고 영체라고 하는 여성의 성장이나 이 궤적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 궤적에서 중간중간에 여성의 경우에는 거기는 이제 덕달 같은 것을 나타내는데 자신의 어떤 성 정체성이나 아니면은 실제로 성적인 위협을 받는 거 그런 게 항상 이제 위기의 국면에 드러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이나 아니면 성 정체성과 관련해서 남성의 성장소수와는 여성이 저는 다른 면모를 보인다고 생각이 들고 특이하게 여기 박경민 소설의 경우에는 이 S라고 하는 당시에 여학교에서 혹은 여성들 사이에서 일종의 문화 코드로 좀 얘기가 됐었던 동성애 이야기 부분이 어떻게 좀 얘기가 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남성의 성장과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문학교양은, 그러니까 이제 문학교양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문학교양은, 어, 특히 한국의 경우, 교양이라고 하는 데서,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이 교양이 일종의 우리가 보통 교양이 컬처럴도 번역이 되고 특히 여러 가지 어떤 매너부터 시작해서 되게 넓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성의 경우에는 어 되게 문학이 교양을 형성하고 교양을 습득하고 이러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60년대 여학생 잡지를 연구를 하기도 했는데요. 식민지기부터 시작해서 해방 이후 5, 60년대에도 그렇고 일단은 그 여성의 경우에는 저 여성의 교양이 있네. 그러나 물론 뭐 클래식부터 시작해서 미술적 미술 배우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쉽게 접하면서 그리고 내가 교양이 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문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학생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막 온갖 정말 그 당시 한국의 지식인 교수들이 여학생한테 막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한 부분이
정숙해야 된다. 이런 거 이제 의료 담론을 통해서 얘기가 많이 됐고, 또 한편에서는 책 좀 읽어라. 그리고 그 책에 많은 그 독서를 권장을 하면서 이 독서 권장에 많은 부분이 이제 문학작품을 읽기로 됐고, 그리고 사실은 문학작품 읽기가 여학생들한테 일종의 그 뭔가 판타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신비주기에 많은 요 여성 지식인들이 그래서 연애 소설이나 일본 어떤 연애 소설이나 이런 걸 읽으면서 대리 충족을 하거나 나도 이런 식의 연애를 해야겠다라는 어떤 환상을 가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여성 작가 소설에도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도바리즘이라고 있잖아요. 이걸 이제 속물교양으로 넓게 보면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 도바리 부인이 왜 그렇게 내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골 의사에 만족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연애를 갈망했냐 하면은 연애 소설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 도바리 부인도 결혼하기 전에 여학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로 여학교에서 할 일 없으니까 맨날 이제 책 읽는 거죠. 소설책 읽고 그러면서 그게 연애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애의 전부가 되고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남성상이나 그 결혼이나 이런 연애는 이런 건데 현실하고는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연애를 실천하거나 그런 연애를 어, 도달하기 위해서 하는데 결국 그게 도달하지 못하고 불륜이나 사치제 소비로 나타나는 뭐 이런 부분들을 부활리즘이라 하듯이 여성을 허위의식의 출발 지점에 이제 문화를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입사라는 공간이 경계의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저도 동의하는 바고 이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서술이 안 된 부분은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 여기에서 감정의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보통 지금 돌봄이나 이런 걸 하는 여성 남성 콜센터 노동자들이나 이런 서비스직 노동자들은 감정 노동이라고 부르잖아요. 감정 노동자들이라고. 그럴 때 이 감정 노동자의 이런 거 얘기할 때 저 사람의 감정은 사적인 감정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최근에 어떤 감정연구나 정동연구의 경우에는 이 감정이 개인의 감정을 얘기한다. 이 감정이 사회에서 어떻게 맥락화되고 어떻게 배치되고 어떻게 또 자신의 감정이 소모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루게 되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정치화된다는 거는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감정의 정착에서도 얘기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적 감정의 동적 영역으로 이동했거나 동적 감정이 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그 여성 여기 소설에서도 그렇고 감정이라는 것이 성적 취향이나 젠더나 계급에 따라 상당히 복합적으로 이 감정을 해석해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해석이나 독법의 그런 거고 이 여성이 저는 이제 그 젠더화된 수치심이라는 그런 이론에서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그 얘기가 그거예요. 수치심, 모욕감 이런 거. 그러니까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피로사회나 이런 데서도 이분도 이제 되게 그런 거 얘기하지만 그러면 그 모욕감이나 수치심 같은 감정이라는 것이 내가 이 감정을 느꼈어요. 그러면 그 감정이 내가 정말 내밀하고 내면적인 감정을 해서 이게 해석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된 어떤 정치사회적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제도화된 수치심에서는 특히 이런 부분들은 인종 문제나 아니면 여성의 시장 문제나 넓혀서 당연히 상상이 가시겠지만, 성폭력, 연방이나 이와 같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그것도 이제 이 상이나 빙의 같은 여성이 왜 이렇게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낄까? 식민지 여학생이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감정이 누군가에 의해서 재단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인 학생, 일본인 부사나 이런 혹은 교육 체계에서 뭔가 재단이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감정인 거죠. 그게 이제 모욕감과 수치심으로 드러나서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게 교칙을 어긴 일탈 행위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 성이나 일본 사람이 아예 그냥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저항적 주체처럼 뭔가 목적을 가지고 그걸 한 건 아니지만 일단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욕감과 수치심의 감정을 좀 엄밀하게 읽을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순우, 또 매형 이제 순우라고 하는 식민지의 한국 시민의 여성이 되겠다라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윤숙이나 노천명 같은 그런 수필이나 시를 쓰겠지.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렇고 이제 환상의 시는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 사실 이제 그게 선생님이 이제 초등학교 때를 환상의 시기로 본 게 아닌가 하고 안승원 선생님도 워낙 어려워서 저도 근데 안승원 선생님은 이거를 일종의 식약증으로 듣는데요. 일부분은 그렇게 뭐가 있고 이 시점이 엄청 시기나 시점이 혼란스럽거든요. 소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환상의 시기가. 근데 저는 이 여학교나 여학생을 그리는데 이 여학교나 여학생을 사전이 시기로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식민지 여학교를, 그 여학생을 그린 다른 60년대 소설이 또 있거든요. 그것도 복잡한 소설인데 생각이 안 나네. 이 시기가 식민지 여학교라는 게 그 이후에 60년대, 70년대 그 작가들이 보기에 너무 이게 모호한 것만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잘 이상적인 일본이 주입하는 그런 식민으로 내가 살 수는 없는 그런 공간인 거예요. 그 공간에서 여학생들끼리 뭔가 모호한 갈등들을 계속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말하는 화상이나 이런 부분에 옥선자나 옥순자라는 인물이 사실은 중요한 인물이 있거든요. 되게 반대에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복합적이거나 아니면 그 여학교에 대한 인정의 상소의식이 조금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작가는 한참 성인이 된 다음에 이 시리즈를 그린 거고.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 좀 보고 아예 소설에 제목과 관련된 단어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특이한 작품이라는 생각은 뭐 인생에서 제거합니다. 음, 네, 오랫동안 발표와 토론해 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뭐 궁금하고 나는 싶은 얘기가 많으시겠지만 한번 자리를 옮겨서 담당해 주시도록 하고요. 어, 오늘 저희 제3회 카테드락은 지역 연계 교양교육의 패러다임 중인데요. 저희가 한국 교양교육 파트인데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장소성을 이번에 이 지역과 연계해서 출발이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원주라고 하는 그 한라대에서 제공해 주신 이 한라대와 원주라고 하는 이 장소성을 경계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양의 근원으로서 한국에 살아있는 문화 안에서 생생하게 살았고 살아냈던 흔적들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장님의 퇴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할까 봐요. 제 목소리가 커서요. 근데 오늘 정말 원초의 하나대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또 우리 부회장님, 최고 안녕하세요. 교수님, 또 우리 성남 교수님, 우리 유해인 교수님 너무 애쓰셨습니다. 또 멀리서 오신 것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